자, 우리 파트 2 작업형 기초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2장 R 데이터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장까지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장을 지나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R 데이터 구조 첫 번째 벡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벡터는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한 개 이상의 값들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컬럼,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벡터는 R의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형태의 자료만 저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벡터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 아까 나와 있듯이 C, SEQ, REP 함수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벡터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형 벡터, numeric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축약해서 num이라고 우리 R 분석 결과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실수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정수형 벡터, 인티저라고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산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자형 벡터입니다. 문자형 벡터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있으면 다 문자형 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연산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범주형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가 문자형 데이터인지 또는 범주형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범주형 벡터와 수치형 벡터 여러분 구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클래스라는 함수 통해서 데이터 속성 파악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 나중에 str이라는 함수 통해서도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개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주형 데이터가 저장된 벡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저장되는 문자 값들이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값들이다. 자, 그룹핑 값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별, 학력, 혈액형 등과 같이 문자 값들이 몇 종류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벡터,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를 구성하는 유형을 우리는 레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코딩이 되어 있다면 자 11이 우리는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문자형 데이터 팩터 함수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수치형 데이터도 팩터 함수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디션 팩터도 가능합니다. 다 R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논리형 벡터입니다. 참과 거짓으로 구성된 논리값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자, 데이터가 맞는지 또 틀렸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따옴표 없이 대문자 true 또는 false로 출력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벡터의 속성을 확인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벡터가 가지는 각각 개개인의 값들을 엘리먼트 원소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데이터의 유형, 객수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확인하는 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collapse라는 여러분 함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봤죠, 앞에서. 그죠? 그래서 인티저인지 또는 누메릭인지도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속성을 확인하는 거 is.numeric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벡터를 넣고 이게 과연 수치형 데이터입니까? 맞으면 true, 거짓이면 false라고 출력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하단에는 로지컬이 있는데요. 자, 해당되는 그 값들이 벡터가 논리값입니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자, 이것이 이 벡터가 문자형 맞습니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ength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length 함수를 통해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소문자 n row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벡터의 행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문자 n row를 하게 되면 벡터와 행렬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뭐 많이 쓰이는 함수는 아니지만 nrow, 대문자 nrow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여기 나와 있는 1, 2, 3이라는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까 C라는 벡터 생성 함수를 쓰게 됐죠. 써서 그거를 우리는 X라는 객체 이름, 변수 이름에 저장을 하게 되고 각각 모두 is.numeric, is.logical, is.character, length 함수를 적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값들
우리는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3개니까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3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값들은 수치형 데이터 맞죠? 물론 클래스도 똑같습니다. 쓰게 되면. 그다음에 이거 누메릭 숫자 맞잖아요. 로지컬인가요? 로지컬은 true, false잖아요. 당연히 false고 캐릭터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false고 이와 같은 거 여러분 콘솔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설치했고요. 우리 팩터 설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팩터 부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까 1, 2, 3이라고 했죠. 그죠? 그대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고 우리 아까 랭스라는 거 하게 되면 자, 랭스를 해주고 A를 해주게 되면 우리 결과값 3개의 엘리먼트 원소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클래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해당되는 속성 우리 뉴메릭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뉴메릭이라는 것은 정수와 실수를 더 포함한 인티저보다 더 큰 범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나? 이지점 캐릭터라는 거 있었죠. 그죠? 자, 이게 문자형 맞습니까? 아니죠. 폴스라고 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동 완성 기능에 관련된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 빅분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함수의 스펠링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여러분 오류가 등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급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예상 문제를 거의 알고 있는다고 전제했을 때만 안 생기겠죠. 대부분 그런 경우 불가능하니까 오류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진단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빅분기 시험은 100%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로지컬 아니죠. 다시 폴스의 값을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우리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벡터의 속성을 확인하는 함수들을 만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그 벡터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죠. 한번 이거에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벡터형, 범정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치형, 우리 문자형 데이터죠. 문자형 벡터잖아요. 그죠? 메일, 피메일, 메일, 피. 왜? 양쪽에 쌍따옴표가 붙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그 코딩 하실 때 이렇게 한 줄 코딩하게 되면 막 그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 편하게 가독성 있게 자, Shift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가독성 있게 코딩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 6개의 문자형 벡터를 모아서 젠더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럼 실행하려면 역시 당연히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만 하고요. 클래스 속성을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캐릭터라고 우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자형 데이터 난 팩터로 만들어야 돼. 왜? 분석하기 때문에. 자, 팩터로 만들어져야지 여러분의 빅분기 필기 파트 할 때 여러분 우리 T-테스트 또는 분산 분석, 아노바 테스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팩터로 만들어주는데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 해당되는 거 앞에다 팩터라는 함수 집어넣게 되거나 또는 L.팩터를 만들었고 객체에 저장하게 되면 우리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젠더에다 계속. 자, 똑같은 값이에요. 결국에는 문자형이 뭐로 바뀌었다? 팩터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를 통해서 팩터로 바뀌었구나. 확인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고 젠더라는 거 우리 객체 이름을 아마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레벨 표시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피메일과 메일을 레벨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블스라는 우리는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통해서 메일을 M, 피메일을 M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젠더를 하게 되면 메일이 M으로 피메일은 F로 여러분 바꿔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종종 여러분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이와 같은 문자형 데이터 어떤 수치형 데이터 팩터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때 레벨은 유형을 나타내고 레이블스는 해당되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서머리라는 거 나중에 또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머리에 해당되는 범주형 팩터를 넣게 되면 프리퀀시 빈도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M이 2개, F가 2개. 아까 레이블스라는 파라미터로서 인자를 썼으니까요.
또는 레벨스하고 범정 팩터를 누르게 되면 각각의 레벨의 유형이 뭔지 M과 F인지를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범주형 팩터가 순서가 순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파라미터, 인자값을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되는 값들은 우리 수치형 데이터를 제가 좀 밀어버리고 하겠습니다. 밀어버리고 여기에 Shift 엔터를 누를게요. 보시면 여기 수치형 데이터를 쭉 있죠.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 레벨스가 유형이 1, 2, 3, 4, 5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이름들을 각각 1은 high dissatisfied 또는 2는 dissatisfied, 3번 natural, satisfied, high satisfied 이렇게 명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할 때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인 순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인자, 바로 ordered 인자가 있습니다. 그걸 true로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각화할 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순차적으로 여러분 표현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역시 실행을 하게 되고 보시면 우리 서베이를 하시게 되면 자, 제가 좀 너무 밀어넣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이런 역할도 하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팩터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이 분석할 때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제일 반드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해당되는 것들이 팩터형 문자, 성별, 학력 이런 것들은 다 팩터형 범주형 팩터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변환을 시켜놓고 이런 분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형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말 그대로 빈도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한 여러분 함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해당되는 속성까지 여러분 파악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수치형 벡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우리 아까 할당 연산자 할 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이라는 숫자, A라는 객체 이름에 저장하고 실행을 하고 우리 클래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 수치어 유형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고 2개 이상의 벡터 값을 생산할 때 쓰는 것들 C 함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콜론 또는 SEQ, 시퀀스 또는 REP 함수 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과 10이라는 수치형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X라는 객체 이름, 변수 이름을 만들게 되고 생성하게 되고 애플이라는 문자 데이터, 멜론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만들어서 Y라는 객체 이름에 저장을 한다. 그거를 두 개를 다시 또 병합해서 합쳐서 XY라는 객체 이름에 저장을 해서 실행해 보니까 결과가 모든 문자더라. 즉 벡터는 문자와 수치형이 결합하게 되면 뭐로 나온다? 결과는 문자가 우선한다. 그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벡터들은 한 가지 유형만 표현을 가능하기 때문에 자, 문자가 수치형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콜론입니다. 콜론 같은 경우에 스타트, 엔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가 크면 일씩 감소하고 스타트가 엔드보다 작으면 일씩 증가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UQ 함수라는 것은 from to by를 우리는 인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씩 from to 하게 되면 by만큼 증가한다.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부터 5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의 축약형인 1.1 쉼표 5 쉼표 1 해도 똑같은 결과값을 얻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콜론 함수예요. 그 다음에 C 함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SQ나 시퀀스는 거의 아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시퀀스라는 것은 1과 지정한 숫자 사이에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3 하게 되면 1, 2, 3 하게 되고 3.3 해도 우리 정수로 표현되니까 똑같은 결과값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REP는 replicate의 약자입니다. 복사하다는 약자잖아요. times 3번을 복사를 해. A와 B의 문자형을. 그죠? 문자 벡터를. 자, 그러면 A, B, each라는 것은 각각 A 3번, B 3번. 위의 것은 times는 다 모두 통틀어서 3번을 해. 라고 여러분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정 벡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범정 벡터 역시 우리 곱셈 같은 벡터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벡터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벡터가 가지는 원소들 중에서 일부의 원소를 추출할 때 썼을 때 우리는
우린 대괄호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괄호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뭐다? 인덱싱이다. 즉 원하는 위치 찾기 문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ABC라는 문자형 데이터를 만들고 X라는 걸 저장했어요. 우리 A가 위치가 뭡니까? 첫 번째 위치, B가 두 번째 위치, C가 세 번째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객체 이름에서 첫 번째는 뭘 결과를 갖고 올까요? 첫 번째 위치는 A, 문자형이죠. 자, A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1을 제외하고 BC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C 1, 2 하게 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들을 갖고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첫 번째 위치를 0으로 하지만 R에서는 첫 번째가 0이 아니라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좋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소괄호는 우리 함수에 인자를 입력할 때 주로 쓰이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대괄호가 쓰이는 순간 우리는 색인, 인덱싱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 우리 R2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벡터의 생성 먼저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수치형 데이터 A에 집어넣고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A는 10이라는 수치 클래스 함수를 이용한다면 수치형 데이터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1과 10이라는 수치형 데이터를 X에 저장을 하게 되고 여기 콜론이 있어요. 우린 명령어가 하나 끝날 때 우린 콜론을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실행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고 두 개를 또 합쳐서 XY라는 객체 이름을 만들게 됐을 경우 그 결과값들은 모두 다 문자형 결과값들을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콜론이라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suql 함수 거의 쓰진 않지만 자, 1서부터 5까지 by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시퀀스 해당되는 1과 정수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고 RP라는 것은 타이밍과 이치에 따라서 한꺼번에 복사를 할까 각자 복사를 할까의 결과값들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벡터형, 우리 범주형 벡터 1313 만들어 수치형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비례 저장하게 되면 자, B라는 값은 팩터형 데이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곱셈이 된다고요? 안 돼요. 결과값이 다 NA 값으로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덱싱 AB 문자 데이터 C라는 생성함수로 X의 객체에 저장하게 되고 자, 대괄호를 우리 1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위치값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첫 번째 위치값 C1이라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값들을 출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렬인데요. 행렬은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할게요. 자, 행렬이라는 것은 2차원의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벡터와 동일하게 한 개의 데이터 유형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데이터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까 수치형 데이터 또는 논리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 중에서, 문자형 데이터 중에서 한 가지 데이터 유형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 가로줄 방향을 행, 로우라고 하게 되고 또는 관측값, observation이라고 하게 돼요. 세로줄 방향은 열이라고 하게 되고 또는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 엑셀과 관련된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도 똑같이 2차원 데이터는 다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자, 용어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이라는 건 매트릭스 함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 기준으로 만듭니다. 1, 2, 3, 4, 5. 하지만 행 기준으로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 by로 true라는 아규먼트 인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 행 기준으로 행렬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렬은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에 등장할 일이 없고 따라서 우리 그 빅분기 필기에서 우리 PC 할 때는 공문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실기 파트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2차원 구조입니다. 똑같습니다. 행렬과. 하지만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타입, 즉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분석은 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은 자, 변수가 모여서 집합 자료가 되듯이 아래에서도 벡터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은 변수의 종류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경우도
경우는 없지만, 자, 데이터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벡터예요. 성별 벡터, 혈액 벡터, 키 벡터, 몸무게 벡터가 있죠. 이런 벡터들을 다 모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맨 위에 해당되는 변수, 열변수 해당되죠. 이걸 우리는 첫 번째 행을 헤더라고 하게 되고, 이거 각각 4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row, 이와 같은 행 전체의 라인 값을 우리는 관측값 또는 row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대부분 데이터 분석,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방법. 첫 번째, 벡터를 만든 후에 합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일, 피메일, 메일, 문자형을 만들어서 젠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 A, B, OB, 이거 다 범종 데이터죠. 다. 저장해서, 사실 문자형으로 일단 만들어져 있어요. 블러드 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자, 수치형 데이터, height, 수치형 데이터, weight를 만들어서,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벡터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서 DF에 저장을 하는 순간, DF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와 같은 그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훨씬 더 데이터 OBS가 그 관측치가 많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문자형 데이터인지 범주형 데이터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첫 번째 프로세스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이제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또 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여러 군데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4장까지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 인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벡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열 추가하는 경우에요. 자,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카라는 열변수를 하나 추가시킬 경우에 말 그대로 카라는 벡터를 하나씩 데이터 프레임 통해서 추가하게 되면 df2라는 곳을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카라는 열변수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데이터 추출하기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정보이므로 데이터의 위치를 좌표 방식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괄호가 등장하는 순간 위치 찾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은 이제 그 R에서는 아이리쉬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R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파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내장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R이 좋은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언제든지 여러분 편한 시간에 카페에 가서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 내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 분석, 실습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R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맨 위에가 헤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당되는 것, 변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의 값들 다 뭐라 그랬어요? OBS, 관측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ro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IGC 데이터는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가지는 수치형 변수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1개는 범주형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 IGC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어떻게 추출할까? 대괄호를 이용해서 추출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함수를 써서 IGC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우리 앞에 거는 행, 뒤에 건 열번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이쪽이 행이잖아요. 1행, 2행. 여기는 로우가 열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대괄호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앞에가 행번호고 뒤에가 열번호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행번호를 안 쓰고 1만 하게 되면 세팔랭스라는 데이터 갖고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1:2 하게 되면 한 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2개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35 하게 되면 하나, 3개, 5개, 여기 1개, 1, 3, 5번째 위치하는 변수를 값들을 갖고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서는 대문자를 썼는데요. 여기 만약에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면 당연히 여기 세팔랭스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스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야지만 해당되는 열변수 이름 값을 통해서 쌍따옴표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벡터를 갖고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쓰고 뒤에 안 쓰게 되면 행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앞에 쓰고 뒤에 다 쓰면 행과 특정 열을 갖고 오겠다. 또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라는 건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치값 5번째 것을 제외하고 이 4가지 수치형 데이터를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는 객체의 변수 경로 표시인데요. 우리 객체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특정 변수의 경로로 달러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객체 달러 열변수 이름으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경로 표시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나의 변수를 추가할 때 이와 같은 달러 기호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생성할 때도 이 기호를 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리시 데이터에 달러하고 스페시스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전체를 여러분 확인 출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했고 됐죠. 자, 보시면 자, 여기네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3개의 문자형 벡터를 가지고 젠더라는 곳에 저장하고 블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트, 웨이트 만들게 되고요. 우리 해당되는 벡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해서 DF에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 새로운 DF라는 보기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거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이 부분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거, 기본적인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까 변수 생성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df1이라는 변수 만들어줬고 거기에 달러 표시를 하고 우리 카라는 거 만들고요. 여기다가 우리 해당되는 거, 우리 여러분 빅분기 환경 시험 볼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이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타이핑 에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요런 변수를 만들어서 CF1이라는, 우리 DF1이라고 했잖아요. DF1에 있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하게 되면 우리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DF1을 실행하게 되면 뭐가 등장하게 될까요? 여기 카라는 거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카를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수가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아이리시 데이터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와서 보면 우리 아이리시 데이터를 보통 확인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직 헤드라는 함수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지명 관계상 3개만 앞에 거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에 만들어져 있어요. 헤드라는 것은 앞부분 6행을 보게 되는데 그 3이라는 것은 자기 분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파라미터 값, 인자값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앞에 3행만 보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거 대괄호를 쓴다는 거 중요해요. 그죠? 우리 인덱싱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열변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오게 된다.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위치, 또는 세팔랭스와 스페시스 변수 이름 기준으로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 또는 행 기준으로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 행과 열 기준으로 갖고 올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값들, 스페시스란 값 제외하고 우리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 분석할 때 특정 객체 이름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 df3이라고 하게 되고 할당 연산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스라는 스페시스 데이터 제외하고 우리 df3에 저장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진짜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아까 그 달러 표시에 우리 해당되는 열변수 이름들 하게 되면 그 과정들 안에 있는 값들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R 상태에서 여러분이 반복 실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까지 여러분한테 이런 약간 지루하고
그 힘든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4장만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실제 데이터들, 업무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숨겨져 있는 패턴 또는 의미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